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성개발원 한기욱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 또는 수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발표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산식품 소비시장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글로벌 수산식품 소비 키워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 수산식품 시장 구조, 수산식품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구는 2020년 기준 77억 명가량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 1980년 이후 인구 성장률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연령비는 피라미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인구 증가 추세 완화에 따라 점점 연령별 인구 격차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즉 20대와 60대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대륙별로는 이러한 인구 증가 속도가 차이를 보이면서 연령비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40대, 동남아시아는 20대, 북미도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럽은 20대, 30대, 40대가 유사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비 구성 변화는 향후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수산물 소비 동향입니다. 그래프와 표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수산물 소비량은 여전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FAO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가금류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소비량이 증가한 단백질 섭취원이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주요 소비 수산물 부류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대륙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담수와 갑각류의 소비가 타 부류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 추세를 통해 향후 수산물 소비 전망으로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별된 곰페르츠 모형을 통해 추세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수산물 소비 시장은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인즉 수산물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성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각 국가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O는 수산물 소비량의 성장세를 지리, 경제,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은 정체 또는 감소, 개발도상국의 수산물 소비 시장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모형을 대입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이미 수산물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는 개별, 국가별 소비시장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수산식품 키워드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키워드 분석입니다. 분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본 분석 방법은 50개국 이상의 글로벌 뉴스 및 블로그, 수산식품 관련 전문지, 리포트 등 게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소집하여 수산식품과 관련한 키워드가 활용된 자료를 추출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상위 수출 품목에 한해 연관어 분석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연관어 분석은 품목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학습시켜서 연관된 단어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상위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역시 수산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 외에도 단백질, 식이요법 등이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요법 관련한 키워드는 북미, 유럽 등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해조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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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해조류는 타부류에 비해 현재까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키워드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주요 소비 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는 샐러드, 튀김, 초밥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주요 수산식품 소비 키워드는 영양 성분, 섭취 방식 등이 상위 키워드를 차지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바이러스, 안전, 편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질병 이슈가 수산식품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리 형태와 관련해서는 세계 공통적으로는 샐러드, 튀김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별 특징이 있다면 북미 유럽은 튀김, 동북아시아는 초밥, 동남아시아는 샐러드가 최상위 키워드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는 향과 관련 관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식품 소비 활용도를 고려한 제품 개발 및 진출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상위 품목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의 경우 연관 키워드가 참치 플레이크, 크래커, 칠리 등 다양한 키워드 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소비가 가능한 참치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경우 사료로 활용되다 보니 관련 키워드 등이 많이 도출되었으나 오메가3 등의 성분 효능과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엽치의 경우 회 또는 초밥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 참치는 두부, 훈툰 등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굴은 경험, 오락 등이 함께하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전복은 미슐랭 음식점 등이 연관어로 나올 만큼 고급 식사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의 경우 스낵 형태로 소비되나 다양한 요리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김의 경우 놀이와 같은 키워드 등이 상위권 키워드를 도출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하는 김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김 영문 표기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묵은 향, 체다, 레몬, 칠리 등의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듯 맛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수산식품 트렌드 발표를 맡은 해외시장 분석센터 이다혜 연구원입니다.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보관 유형별, 제품 형태별, 가공 유형별, 원재료별, 그리고 소구점별 출시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위해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민텔사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신제품 데이터베이스 GMPD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이며 분석 범위는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북미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출시된 3만여 개의 수산 가공품을 대상으로 개수를 기준으로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보관 유형별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수산식품은 냉동 보관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냉동 보관 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 3월간의 대륙별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대륙별 트렌드 그래프를 보시면
동북아시아의 경우 냉동 보관 제품의 비중과 상온 보관 제품의 비중이 36%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온 보관 제품의 비중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권역에 비해 건새우, 건멸치, 건조 황태, 건조 오징어와 같이 곡물용이나 반찬용 또는 스낵용으로 상온 보관 제품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식문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에서는 냉동 보관 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비교했을 때 냉동 보관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륙인 반면에 냉장 보관 제품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난 대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 냉장 보관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지중해식 식단을 비롯해서 자연식이나 신선한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냉장 보관 제품의 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품 형태별 트렌드입니다. 제품 형태는 분석에 활용한 GMPD 데이터 중에서 제품의 명칭이나 제품의 설명에 피레트와 같이 특정한 가공 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제품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원물의 형태를 유지한 피레트 제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어종인 연어나 참치, 대구의 가장 보편적인 가공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그랗게 뭉친 볼 형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어묵이나 피쉬볼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기다란 스틱 형태로 출시되는 제품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덩어리 모양을 강조해서 스테이크라는 표현을 활용한 완제품 혹은 반조리 제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음은 가공 유형별 트렌드입니다. 가공 유형 역시 제품의 형태와 같이 특정한 가공 방식을 키워드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튀김 훈제 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연어를 중심으로 훈제 제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참나무, 너도 밤나무와 같이 훈연 재료를 명시하거나 덴마크 정통 방식의 훈연, 프리미엄 셰프의 훈연 방식과 같이 훈제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제품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념이 가미된 제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양념이 가미된 제품은 예를 들어 참치 스테이크 제품을 레몬 맛, 허브 솔트 맛, 칠리 페퍼 맛 등으로 출시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가공한 제품을 여러 가지 맛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라인으로 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재료별 트렌드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어종명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고 혼합 어육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묵이나 피쉬볼 그리고 해물 완자와 같은 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출시되는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연어, 참치, 대구의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이 세 가지 어종의 경우에는 대서양 연어, 참다랑어, 황다랑어, 대서양 대구와 같이 세부 어종명을 명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새우는 대부분의 대륙에서 자주 활용되는 원료이지만 유럽의 경우 새우의 활용 비중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 인증 정보, 포지셔닝 정보 등을 담은 제품의 클레임, 즉 제품의 소구점별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에 활용되는 소구점을 크게 건강, 윤리, 안전, 편의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구점은
다른 소구점에 비해 활용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며 비교적 북미 지역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리소구점의 경우 북미와 유럽에서 윤리소구점을 포함한 제품의 비중이 40%에서 50% 정도로 나타나 필수적인 소구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권역을 중심으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구점입니다. 안정과 편의를 강조한 소구점의 경우 다른 소구점에 비해 전 대륙에서 골고루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소구점의 4가지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자세한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 소구점 트렌드입니다. 건강 소구점의 경우 나트륨, 지방과 같이 함량이 적을수록 좋게 인식되는 마이너스 소구점의 활용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대륙별 그래프를 보시면 북미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소구점 중에서 지방과 관련된 소구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지방보다는 염분, 소디움, 나트륨과 관련한 소구점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목할 점은 많을수록 좋은 플러스 소구점 중에서 프로틴, 즉 단백질과 관련된 소구점의 비중이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산물은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섭취원으로도 각광받고 있어서 고단백과 같은 문구를 활용하거나 단백질 함량을 제품의 포장에 강조한 제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소구점입니다. 윤리소구점으로는 친환경 제품, 지속가능한 제품, 친환경 포장 등의 소구점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소구점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구점이며 아시아에서도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구점입니다. 친환경 포장 소구점의 경우 유럽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전략의 일환으로 100% 재활용 제품, 생분해성 포장 등을 활용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북미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소구점을 활용한 비중이 다른 대륙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대한 인식도 높고 돌핀 세이프와 같은 관련 인증을 활용한 제품이 많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동물 관련된 소구점이 미국에서는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 트렌드입니다. 안전 소구점 중에는 첨가제를 넣지 않았다거나 자연 유래 성분만을 활용했다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적 특성이나 알레르기 등 특정한 성격에 부합한다는 소구점은 권역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기는 북미와 유럽의 라벨링 규정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 관련한 소구점의 경우 이슬람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에서는 할랄 소구점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북미에서는 최근 코셔 식품을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코셔 소구점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 소구점입니다. 편의 소구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구점입니다. 특히 높은 소득 수준과 발전한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제품의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만큼 전자레인지 활용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에 오븐이나 팬 조리가 가능한 간편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쉽게 뜯을 수 있거나 소분이 가능하거나
재밀봉이 가능하다는 등의 포장의 편리함을 강조한 제품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포장의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수산식품 트렌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수산식품 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 김공랑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MMP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197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입니다. 이 법은 2017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어업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어업 목록이란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을 말합니다. 이때 해양포유류 혼액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어업, 면제어업, 중간재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해외어업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포유류의 사망과 상해초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크게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으로 구분됩니다. 수출어업의 경우 어업 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어업으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면제어업의 경우 어업 과정 중 해양 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어업으로 수출어업과 마찬가지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중간재입니다. 중간재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3국의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가공하여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동등성 평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등성 평가는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 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단위로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해양수산부는 혼액 저감 조치 개발 연구 추진, 혼액 저감 장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동등성 평가는 2021년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결과는 2022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4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적용 사례와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멸치입니다. 멸치의 경우 국내 생산업법에 따라 수출업과 면제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선 건염망의 경우 해양 포유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법으로 분류되어 미국 해양 포유류 혼액 저감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들망으로 어획된 멸치의 경우 면제어업으로 분류되어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 시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묵입니다. 어묵의 경우 주로 베트남 등의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입한 원료가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품목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공된 어묵일지라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한 이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형태입니다. 앞선 어묵의 사례와 동일하게 러시아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가 시행되는 2023년 이후 원활한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수산물 수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출업체에서 해당 원료의 생산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MMP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대비하여 성공적인 미국 수산물 수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틀 인사이트 애널리스트 오민경입니다. 오늘 코비드-19이 가져온 식음료 제품 선택의 변화 본 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한 30분 정도 지속될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식음료 산업 전반에 끼친 어떤 큰 영향 부분들이고요. 저희 세션 자체는 한국의 사례들보다는 글로벌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순서로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식음료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도, 선호도가 좀 무게의 중심을 이동을 했는지,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영양을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들, 그리고 늘 맛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새롭게 좀 더 주목받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조하는 이 아이템, 이러한 사실 식음료 선택의 변화들은 사실 완전히 새롭게 관찰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미 관찰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과속화될 것으로, 그리고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를 사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특히나 이러한 변화들에 있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분들로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민텔이 하는 큰 개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드릴 건데요. 아마 민텔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글로벌 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전 세계 86개국의 신제품들을, 주요한 신제품들을 그 각국의 셔퍼들이 구매를 해서 그 구매한 제품들의 모든 표기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로 정량 분석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보실 많은 차트 같은 경우는 제품 수라든지 이제 클레임의 이동,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적인 게 아니라 신제품 출시 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 매출이 영향을 미친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 전체의 컨셉이라든지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외에도 마케팅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더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저희 민텔 데이터는 대부분의 그런 세일즈 데이터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데이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도 코비드-19는 사실 글로벌하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될 거라는 부분들을 거의 예상을 못했는데 사실은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정함, 그다음에 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들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비드-19 트래커,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코비드-19이 소비자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쇼핑하는 습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는 조사를 코비드-19이 이슈화된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사를 의하면 아직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쇼핑 시간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고 아이템도 제한을 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정 부분의 제한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소비자들이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너의 재정 상태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 동일한 질문에 있어서 최근 분기에 조사한 결과치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상태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한 소비자의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미 사실은 아직 내 사회 속에 있지만 사회 속에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이 상황들도 좀 오래되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과 희망감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희망적인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오프라인들에서의 그런 리테일들이 처음에는 가장 타격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소비자의 니즈를 대응시키기 위해 가장 또 빨리 대응을 하고 움직인 것들도 리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리테일러들도 온라인 스토어,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한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옵션들을 다양화하는 부분들로 많은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무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체 인터넷몰 외에서 다른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던 것을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스토어를 또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슈퍼마켓, 전형적으로 사실 유럽의 많은 온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00% 디지털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스토어들은 어느 정도 보조만 하는 스토어로 운영을 하던 거에 비해서 이탈리아의 슈퍼마켓 마카이 같은 경우도 최근 100% 디지털 슈퍼마켓을 오픈하면서 주문한 지 48시간 내에는 배달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개런티한 바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백화점 같은 경우도 라마단 시기에 쇼핑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스토어를 추가로 오픈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다른 이런 안전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더 증진시켜주고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에 배송을 해준다라고 하는 서비스, 사실 이 서비스 자체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사실은 실행이 되고 조금씩 테스트하는 지역들을 넓혀가고 있었던 거지만 4월에 테스트를 시작한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 더 안전하게 쇼핑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리테일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함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품절이라든지 이러한 큰 이슈들을 직면하지 않았던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 안전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UV 라이트로 이런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로봇을 본인들의 그 웨어하우스와 대표적인 그 친환경 매장들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또한 이건 단지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에서 사실 실시를 한 건데요. 소비자들에게 거의 온라인 메신저로 거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안전하게 지금 쇼핑할 수 있는 시간대다라는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들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그리고 나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들도 좀 선보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브랜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원래 뭐 여기서 보시는 그 대표적인 펩시의 제품들은 많은 쇼핑몰에서 팔고 있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본인들의 제품들만 팔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해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펩시의 그런 음료라든지 스낵 제품들을 원하는 대로 언제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로열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창을 오픈한 바도 있고요. 또 채식 비건 제품인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만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또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형적으로는 편리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 보지만 이 서브스크립션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사실 편리성보다는 그 재미 요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설레며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신선함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큰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어쨌든 쇼핑의 제한들이 굉장히 있었고 아이템이 품절 상태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 서브스크립션 박스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또 한동안 그 유행이 빠지기 시작했던 사실 이러한 그 구독 서비스 또한 새로운 형태로 앞으로 진화할 수 있을 그러한 가능성을 이번 코로나는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 속에서 사실 한국의 식음료 브랜드나 카테고리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실 최근 코로나 이슈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더 부각이 될 거고 그중에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접목시켜야 되는 요소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고 보충해주는 이러한 니즈들이 굉장히 일반 식음료에서도 최우선화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왼쪽의 차트 같은 경우는 민텔에서 주요한 35개국에 있어서 동일한 설문을 통해서 1000명의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비자들이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1년에 2번 트래킹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6월에 지금 조사를 통해서 7월에 또 업데이트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회색으로 보시는 거는 전문 의료진에게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밑에 파란색 부분은 그 서플리먼트 보충제를 먹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한국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영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전문적인 영양 그 어드바이스를 얻는다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판단하고 다양한 정보 소스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제품들을 사서 시도해보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그 코비드의 영향에 있어서도 나타났었는데 코비드 트래커 아까 말씀드렸던 코비드 트래커에서 평소 습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헬스케어 제품들을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할 것 같으냐 적게 소비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런 헬스케어 제품들을 앞으로 더 많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품 출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민텔의 GMPD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을 실제 구매해서 그 제품에 있는 모든 표기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툴을 통해서 나온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타민 보충제에서 글로벌로 봤을 때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클레임하고 있는 제품들의 비중이 제품 출시 수로 봤을 때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워낙에도 비타민 보충제에서는 사실은 그 면역력 증진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로만 클레임을 하고 있는 제품보다는 그것
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접목시키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미 비중적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분기에도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비중적으로는 작지만 식음료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식음료에서도 굉장히 작은 비중을 시작으로 최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제품들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규제적인 부분, 어떻게 그것들을 제품의 규제적인 부분을 피하면서 사실은 표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비중은 굉장히 낮지만 트렌드적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실 건강함을 포기하지 않는 맛의 선택. 사실 어떤 카테고리를 조사하든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선택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식음료에서는 당연히 맛이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앞으로도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도 조금은 더 건강함이라는 것들을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로는 더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낵이라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맛으로 먹는 제품들이지만 스낵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서적인 기능, 결국 컴포트 푸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단순히 맛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배가 고파서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아니라 감정적인 웰빙, 초콜릿을 먹으면서 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비스켓 하나를 차랑 마시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고 그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꼭 좀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제 이러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은 스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음식 그 이상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낵을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맛도 그렇지만 즐거움, 새로움, 흥미 이제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도리토스 같은 경우도 아예 2종 카테고리, 탄산음료의 맛을 사실은 접목시킨 칩, 그리고 워커스 같은 경우는 푸드 서비스, 영국의 가장 이제 유명한 그 푸드 서비스 채널 중에 하나에서 잘 선보이고 있는 메뉴의 맛을 들여온 것들, 그리고 컵라면의 맛을 접목시킨 과자, 일본의 과자와 같이 특별히 그 맛 자체가 보편적으로 대중성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를 받는다라는 목적 외에도 재미있고 흥미롭고 새롭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겨냥한 이제 이런 제품들은 스낵 쪽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스낵 컨셉으로는 최근에 과일의 비타민 C 부분들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선보여서 또 흥미로운데 이 플랫 허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제품인데요. 사실은 과일들을 많이 넣고 과일을 뭐 조그맣게 아니라 홀 프루트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거든 스낵 바들 제품들은 사실 글로벌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료명에서도 프레쉬 오렌지, 거의 그 주스에서나 쓰는 프레쉬 주스에 프레쉬 오렌지 사용했다라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 작은 단어지만 프레쉬 오렌지라는 것들을 쓰면서 보통의 그런 주스에서 쓰는 신선함을 더 강조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면역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Immunity to Rise라는 로고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 결국 집에서 해서 내가 그렇게 늘 요리를 해왔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고 하지만 만들어야 할 그러면 이왕이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좀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다용도의 소스 제품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미 하나의 소스를 사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캐나다 소비자들 같이 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를 사지만 거기에 자신들의 집에 가지고 있는 다른 원재료를 섞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통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비중들도 높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활용도가 높은 소스,
하나의 소스를 사면은 샌드위치로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쓸 수 있고, 볶아서 먹는 양념이 되기도 하고, 아예 육류를 재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물 요리의 베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제품. 그리고 사실 이러한 소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상온으로 꽤 오래 유통기간을 가지고 가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사서 여러 가지 용도를 쓰고 또 비슷한 라인의 다른 맛들을 또 시도해보는, 사실 이러한 것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국물 요리가 많기 때문에 그 국물, 그리고 기본이 되는 맛을 만들어주는 이런 베이스 소스들이 특히나 더 요긴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적인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핫팟, 이런 부분들의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물 요리나 면 요리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국물에 쉽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농도대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나 그 유용성 그리고 편리함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앞으로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면서는 특히나 식물성 기반의 식음료 제품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주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물성 기반의 비즈니스의 그 베이스를 굉장히 키워나가려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럐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말에 본인들의 식물성 비즈니스를 2025년까지 현재 3배로 키우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CEO는 아마 미국에서는 이러한 플랜트-베이스드 비즈니스가 대어리만큼 커질 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러한 플랜트-베이스드의 그런 비즈니스를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그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온 바 있고요. 달걀의 대체제, 식물성 대체제인 저스트 에그 같은 경우도 유럽 및 중국에 진출할 포부를 보여주고, 이런 냉동으로 접혀져 있어서 바로 샌드위치에 끼워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제품들도 출시한 바 있고요. 네슬레도 최근에 중국의 네슬레에서 아시아 최초로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설비를 설립할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과는 다르게 사실은 한국, 중국, 일본 워낙에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사실 비건이라고 딱 얘기하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아예 브랜드명이 콩 라이프 시리즈라는 제품들이 제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리테일러에서도 아예 인증을 받은 비건 도시락 메뉴를 선보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옴니포크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대체육인데요. 이건 잠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최근에 출시된 이 런천 제품에 대한 그 광고 영상도 보셨겠지만, 메뉴 자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아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누들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돼지고기 대체육을 활용하기 위한 레시피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성 단백질 원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전과 같이 굉장히 그런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언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향하고 또 식물성으로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비건이나 베지터리언이 아니어도 이걸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은 아이스크림 제품에서까지도 그렇게 단백질 성분으로,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보강한 제품을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소비자의 응답들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고 보충을 해주는 것들이 최우선의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이거가
한 번에 확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늘 충분한 수분이 보충이 되어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그리고 그런 제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행동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건강함을 포기하지 않는 맛의 선택.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같이 줄 수 있는 이런 스낵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한 원재료를 접목을 시키되 그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식상해하지 않고 경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의 능력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술자리의 흥겨운 문화 자체는 소비자들은 계속 좋아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알코올 없이도 그런 문화에 맞출 수 있는 대체제들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 라이프스타일, 주목받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내가 어쨌든 홈쿡을 반강제적으로 했지만 한 이상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소비자의 시간에 대해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소스류, 베이스 소스류 등을 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갖춰놓고 실험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식물성 기반의 제품들은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 접목이 될 거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소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너무 어색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일단은 접목이 돼야 구매 시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infokorea@minte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전체 자료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오늘 소개드렸던 민텔 플랫폼 GMPD 데이터베이스, 인사이트, 그리고 다른 컨설팅 기회 부분들의 문의 사항도 저희 민텔 infokorea@mintel.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